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2018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죠.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 연결해서 꼭 알아둬야 할 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경기 지역 중소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에게 청년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등 이른바 청년 시리즈가 지원되고요. 3월부터는 용인, 안산, 남양주, 안양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고용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노후경용차 운행 제한이 수원, 고양 등 17개 시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도청과 시군 민원실에 수화 통역 도우미 배치,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공공형 택시 도입 등도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됩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가용 보유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인 분들도 참고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범칙금, 보조금 등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오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연말이라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뭐 강화된다든지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내년 4월 25일부터요.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은 차량을 견인하고 비용은 이제 적발 운전자가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대리운전해서 경찰서나 적발자 집으로 차를 옮겨왔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 이제 본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음주차를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옮기다가 소속 순경이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이태원이었나요 그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무조건 견인 조치를 당하고 이 논란 없애기 위해서 일단 비용을 이제 음주운전 본인이 직접 내야 된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음주 재측정을 해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의 견인비를 부담한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크게 변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찰의 업무 환경도 좀 좋은 쪽으로 만들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복운전, 도로를 위협하는 행위인데 이게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미 이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 사람한테 적용됐던 법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해서 면허 취소를 당했다든지 보복운전으로요. 또 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이 경우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 운전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역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에 대한 것들도 1시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좀 인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6시간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3만 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교육비가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교육비를 지불하고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교통안전교육 자체가 잘못된 운전 습관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마련돼 있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년에 10번 이상 교통
위반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특별 운전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더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나 보죠?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복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받으면은 이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가 이 교통 위반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요새 특히 강화되는 게 보복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운전에 대한 것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측면에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이 확대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뭘 배우나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남들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특히 초기에 운전을 따게 되면은 하루 반 이틀이면 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틀 딸 때 오직 전진만 할 줄 알지 여러 가지 안전 배려에 대한 부분들 특히 비상 조치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배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특별 교통안전 교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배운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이 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 또 본인이 자세를 낮춰서 좀 배려나 양보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받으러 가기 제 돈 주고 받기가 좀 꺼려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맞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범칙금만 낸다 그러면 내버리는 경우 많이 있지만 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 의무인데요. 또 뭐 몇 시간 동안 받는다 그러면 이 평일 중에서 하루 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교육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좀 바뀐 부분도 있더라고요.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잖아요. 네. 예,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만약에 내가 좀 긁었을 때, 훼손했을 때 이 연락처를 꼭 남겨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예. 사실 뭐 작년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주차장 같은 데서 긁었을 경우에 뭐 보상을 해야 된다. 근데 조건 자체가 도로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 도로 외 지역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보통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경우가 이제 주로 대학 군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 외 지역이거든요. 이게 다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차량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게 60에서 7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고 어떤 사람이 차량을 훼손했는지 긁었는지 뭐 우리가 일종 또 문콕 테러라고 해서 문의 흠집을 굉장히 크게 내는 아주 푹 들어갈 정도로 내는 경우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앞에 뭐 이 윈도우 브러쉬에 끼워놓는다든지 또는 이 관리실에 연락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은 문제를 삼겠다라는 뜻이고요. 예. 이거 어겼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예. 특히 아파트가 이 새로운 아파트는 일부 주차장이 넓어졌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3m인가 폭이 그럴 겁니다. 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 중형차 이상들은 차를 주차해서 내릴 때 옆차, 문콕 테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조심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예전에는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 이제 도로 외 부분들도 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범칙금 20만 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친환경차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조정이 됐습니다. 예.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단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초기에 했던 하이브리드 차, 뭐 엔진과 배터리를 두 개를 겸용하는 거죠. 예. 이 경우는 기존에 100만 원 이 보조금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나온 지 21년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보급도 많이 됐고 목표치에 이르렀고 또 기술적 완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이면서 아마 2019년 정도에는 완전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보조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50만 원입니다. 또 전기차가 올해 1,400만 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예. 내년에는 200만 원 줄어서 1,200만 원인데 모두 다 1,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요. 이 배터리의 성능을 보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지 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어떤지를 평가를 해서요. 최대가 1,200만 원이고 최소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줄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또 지자체에서 이 대형 매칭 펀드라 그러죠.
그래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 부분도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내년에 확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 지금 2만 대가 확보돼 있는데요. 100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관계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내년 후반을 전기차의 빅뱅이랄 정도로 상당히 전기차가 많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초기의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보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지금 500만 원 보조금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도 500만 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보조금이 줄면 네. 뭐 물론 뭐 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안 그래도 지금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더 안 팔리지 않을까요? 내년 말을 빅뱅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00km 내외 됐거든요. 근데 내년 후반에 나오는 거는 250에서 300km 정도 되니까 일단은 불편한 게 많이 사라지고요. 또 환경부에서 올해도 그렇지만 특히 내년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3,000기를 더 깔아줍니다. 예. 3,000기 하면은 누적 대수 5,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것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보급량이라든지 기술 수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200만 원 줄더라도 노르웨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보조금 액수입니다. 또 이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인프라,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 다른 정책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의 보조를 맞추면서 왜냐하면은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 세금 갖다가 직접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고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해주고 다른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것 전 잘 몰랐는데 내년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와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인체에 상당히 위해를 준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예. 메탄올 하면 우리가 공업용 알코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게 완전히 워셔액을 만들 때 이 포함을 시키면은 위해를 가겠다 이런 걸로 이제 내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요. 보통 그래서 판매, 제조,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거 어기면은 7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탄올 자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은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요. 또 겨울에 많이 이제 메탄올 많이 집어넣거든요, 워시액을요. 왜냐하면은 어는 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요. 예, 워시액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탄올 대신 에탄올로 의무적으로 바꾸게끔 시행을 했다. 이렇게 인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워셔액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능은 일단, 괜찮나요? 메탄올을 사용하면 인체에 닿게 되고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중추 신경계 마비가 나서 실명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앞에 워시액을 뿌리게 되면은 이 외부 유입 모드로 냈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은요. 이 몸에 직접 안으로 날아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공조장치를 통해서 안에 냄새가 들어와서 아마 뿌린 다음에 냄새가 들어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맡았던 게 메탄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에탄올로 바꾸면 에탄올 자체가 뭐 인체에 술 원료인 거 에탄올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비교적 무해하고요. 와이퍼 부식도 좀 적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약 2배이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그 정비업소나 아니면은 뭐 주유소 같은데 서비스로 이 워시액 넣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가격이 2배로 되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넣어주지는 않고요. 그렇겠네요.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1-2천 원 정도 부담하면 되니까요. 인체에 무해한 연료를 주변에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환경부가 주요 부서인데요. 뭐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다든지 또 불합격 원인을 시정하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징벌적 보상을 일부 도입한 거 아실 겁니다. 인증사항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 부과율이 3%에서 5%로 올랐거든요. 또 차종당 상한액도 100억 원에서 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미국식의 징벌적 보상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어기지 말고 확실히 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2륜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보험사에서 외면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들어주지 않았던 게 자손이나 자차에 대한 것들, 자기 손해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가입을 안 시켜줬고요. 특히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강제로 내년에는 공동인수 제도라는 걸 통해서 2륜차 이 사고가 많은 분들도 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의 보험사가 부담을 하면 어려우니까요. 여러 개의 보험사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이제 일반 개인 보험에 비해서 이 공동인수 제도일 때는 보험료가 좀 상승이 되니까 그러나 2륜차가 피해자가 없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은 근데 2륜차의 보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 공동인수제도 상당히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 살펴봤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입양 홍보의 홍보대사이고요. 건강한 입양가족 모임의 부대표로 활동 중인 성악가 강래우라고 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저희 입양가족들이 뜻깊은 일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 미혼모들을 돕는 자선음악회인 러브 콘서트를 지난 16일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사실 미혼모들은 저희 입양가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이고 또 그들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입양가족들 마음 한켠에는 미혼모들에 대한 애틋함과 고마움, 안타까움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 특히 10대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에서 겪는 편견과 냉대가 굉장하거든요. 특히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들이 혼자서 갓난아이를 양육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미혼모들을 400여 가정을 돕고 있는 러브 더 월드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저희가 이번에 후원하기로 하고 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총 모금액 1,400만 원을 지난 토요일에 잘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아져서 준비한 저희도 너무 보람이 됐고요. 또 전달받는 미혼모들도 이 추운 날에 직접 아기를 안고 와서까지 고맙다고 표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앞으로도 입양가족과 미혼모, 미혼부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일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한국입양홍보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강래우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참 응원하고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부부가 같이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혼자서 특히 좀 젊은 20대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떨까. 저로서는 굉장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단 제도적으로 사회에서 안전망을 구축해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의 편견, 그런 시선 이런 것들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더불어 살면 좋잖아요. 자, 강래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강래우 씨께 보내드리죠.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One for My Baby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린 다음에 잠시 뒤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2017년은 정권도 바뀌고 부동산 시장에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한 해 돌아보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땠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이제 상저하고 또는 양극화가 상당히 뚜렷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 입주 물량 급증이나 탄핵 정국 같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재가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하반기에 이제 6.19 대책, 8.2 대책, 12.4 가계부채 대책 같이 매달 한 개씩 이제 6개의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전국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서울 강남권과 같은 이제 주요 지역의 상승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지금 세종시나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 양상을 보이고도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나왔을 때는 잠시 좀 열기가 식었다가 역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요. 예, 일단 투기적 가수요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이제 세제, 대출, 청약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우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고 또 청약 조정 지역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50% 정도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투기 지역을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보유하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 과세돼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복수대출자의 돈줄을 조이는 정책도 실시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됩니다. 예. 이제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하고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원리금까지 합산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규 분양을 받았던 분양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이렇게 전체 빚의 규모나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명 DSR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의 여신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내년 4월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또 정부가 보유세를 개편할지 말지 그것도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는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부 얘기대로 좀 팔까요? 조금 주택수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제 전국이 대상이 아니라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 같은 이제 전국 40곳에 그치기 때문에 조정 지역 내 2주택자라면 외곽보다는 좀 보유나 증여를 하시는
패턴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절세 여부를 따지시게 된다면 만약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차익을 본 주택이라면 매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지속하고 임대소득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임대사업자 전환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내년 4월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서 이제 시기적인 고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DSR 도입이나 뭐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이렇게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적체의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집값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집값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에요.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유지될지 어떨까요? 일단 뭐 전국 집값은 보합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투기 수요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겠지만 이제 서울이나 강남권 같은 일부 지역은 뭐 대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방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외에 수도권 남부권역이라든지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부진이나 매매 시장 하향세 때문에 입주 물량에 따른 후폭풍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뭐 수요 대비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나 약세가 올 수도 있고요. 예. 특히 요즘 지방 중에 조선이나 철강, 해운 이렇게 지방 소득을 이끄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경기도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공급과의 우려가 겹쳐서 올해보다는 시장의 지표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지금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집을 살까 말까도 참 고민이실 텐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이든 집이든 꼭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네.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전세로 지켜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는 적정성보다는 이제 내년에 대출이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자금 마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 상승 움직임이 좀 제한된다면 뭐 급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집값의 한 60-70% 준비된 수요 위주로 이제 내년에 분양시장,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이렇게 좀 저렴한 분양가를 노리셔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할 필요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분양대금이나 집값이 50%도 마련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DSR 도입,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순증 이렇게 집값 상승을 제한할 재료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값을 뭐 좀 지켜보고 시장의 변수를 생각해 볼 때 만약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분양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집 마련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가 조금 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2017년 부동산 시장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설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에 서울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는 태양의 도시로 선언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 중에 서울시가 천주교계와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병동 성당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232개 성당이 옥상이나 주차장,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에 나섭니다. 박원순 시장과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이죠. 염수정 추기경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과 관련한 첫 번째 민관 협약인데요. 이 태양의 도시 서울이란 친환경 녹색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능가하는 태양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앞서 박원순 시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모든 가구에 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고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를 100만 가구로 늘려서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1기가와트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보유한 건물의 옥상,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신자들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를 또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재미있는 조합이군요. 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10m 이상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 굴착에 따르는 지질 안전성, 또 지하수 변화, 지질, 지반 현황 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 굴착 공사, 이렇게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20m 이상 땅을 팔 때는 평가 항목이 훨씬 더 강화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이 벌써 12월 28일, 이제 오늘 빼면은 3일 올 한 해 남았습니다. 김선희 기자도 연말에 굉장히 바쁘시죠? 아무래도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 송년회 자리가 적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연말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은데 가끔 안타까운 보도하실 때면은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연말에 음주 교통사고 소식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이나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형식의 송년회 행사가 요즘 새롭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보통 송년회 자리에서 술이 빠지기가 어렵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는 음주교통사고, 또 새해 첫날에는 산악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일 동안 또 새해 첫날 소방차가 출동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말 교통사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65건으로 12월 하루 평균보다 46%, 거의 50%죠. 절반 이상이나 많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술을 마신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50.6%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해 첫날 가장 두드러진 사고 유형은 산악사고로 1월 하루 평균 8.2건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는 1월 1일 해맞이 행사와 맞물린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씨 탓도 있죠. 아이젠이나 스틱 등을 반드시 챙겨서 산행에 나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택배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가 CJ 대한통운과 또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발달장애인 택배 일자리 사업이 노원구, 송파구 등 4개 원역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택배 일자리 사업을 위한 거점이 노원구에 이어서 송파구, 강서구 또 경기도 하남시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의 23개에서 1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택배는 움직이기 좋아하는 이 발달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그런 일자리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1명 또는 2명이 한 조가 돼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물건을 배달하거나 수거하고요. 또 발달장애인의 체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매일 서너 시간 정도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앞으로 택배 사업처럼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고 또 임금이 안정적인 이런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김선희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지 오스본의 굿바이 투 로맨스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